이번 강의에서는 중화학공업화와 수출지향공업화에 대하여 강의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화학공업화와 그 결과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과 2000년 사이 한국의 1인당 GDP는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미국의 1인당 GDP는 2.7배, 그리고 일본의 1인당 GDP는 5.4배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인 것입니다. 1인당 GDP 말고도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지표들에서도 매우 빠른 변화가 관찰됩니다. 성인 인구의 평균 학력은 3배 이상 높아졌으며 1960년 전에는 전체 인구 중 72%가 농촌에 거주하였는데 2004년에는 81%가 도시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한 1960년에 한국에서는 신생아 8명 중 1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이 0.5%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중화학 공업화의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많은 부분은 특히 1인당 GDP의 빠른 성장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정부에서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군사정변을 통하여 등장하였습니다. 군사정변을 통하여 정부를 수립하고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재적으로 정권을 운영했던 박정희 정권은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한국 사회에 많은 논쟁과 갈등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경제발전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은 가난 구제는 나라도 하지 못하는데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은 보다 많은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민주주의를 더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발전은 박정희 정권이 아니었더라도 일어났을 확률이 높으며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더디게 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한 논쟁은 학기 말에 다루게 될 분배와 경제발전 이후의 민주화 과정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경제발전과 중화학 공업화와 관련된 수출지향 공업화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516이라는 숫자가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는데 이는 박정희 정권이 1961년 5월 16일에 일어난 군사정변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전반에 수출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공업화 전략을 전환합니다. 이는 수입을 대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수입 대체 공업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이 있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수출지향공업화는 주로 선진국인 외국에서 잘 팔리는 공산품의 생산에 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시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주로 이용하는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부분부터 공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출지향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많은 노동력을 도시의 공업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입 대체 공업화를 선택했던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경우에는 공업 부분에서의 노동 흡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도시 빈민과 농촌의 과잉 인구가 문제가 되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보고 수출 지향 공업화로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과 한국의 경제 성장 이후에 빠른 성장을 보인 중국의 경우를 보면 수출 지향 공업화는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공업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결과를 평가할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수출 지향 공업화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공한 나라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수출 지향 공업화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수출과 내수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사실 수출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수출을 내수보다 중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농산물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국민들이 우선 먹고 남는 것이 있으면 남는 농산물을 외국에 판매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먹을 것도 부족하여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지하고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내수보다 수출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수출에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선뜻 선택하기는 어려운 정책인 것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이후에도 5년 단위로 계속 진행되었기에 한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초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사실 자립경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뿐 수출에는 그리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후 수출 제일주의로 공업화 전략을 전환한 것은 외화가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을 수출을 통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한국에는 외국에서 무상 원조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무상 원조는 1957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인 한국의 국가 신용도는 높지 않았고 따라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차관을 도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하지 않았던 양철판, 합판, 면직물 분야에서 매우 높은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을 정부가 알게 되었고 그러한 수출 실적에 근거하여 박정희 정권에서는 계획을 전면 수정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 경제는
수출의 커다란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10%를 넘나드는 성장률이 장기간 계속되는 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출할 농산품이 많았거나 원조가 계속되었다면 수출 지향 공업화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커피 수출을 많이 하는 남미의 국가들 경우에는 수출 지향 공업화로 전환이 한국보다 늦어지게 되는 경우가 발견됩니다. 수출할 수 있는 커피가 많아 커피의 수출에만 집중하게 되고 커피 수출이 오히려 공업화 전환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빠른 복구와 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까운 한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인 단체도 1963년 일본을 찾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전이 가능한 공업 분야를 조사하였습니다. 1965년에는 과거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일본과 한국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지만 국교 정상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으로 쉽게 이전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도 빠르게 증가하여 1961년 1900만 달러였던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1965년에는 4,400만 달러로 늘어났고 1970년에는 2억 3,600만 달러로 10배가 넘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도 일본에서 이전한 공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공업화가 중국의 공업화보다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면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이 좀 더 빨랐더라면 일본의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이전했을 확률이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일이 만약 일어났다면 한국의 공업화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의 수출 증대의 처음 단계에서는 일본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제조업의 이전 및 한국과 일본 기업의 합작과 기술 제휴,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과 기계로 제조한 공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미일 삼각무역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그러한 삼각무역은 중국이라는 국가와 경쟁하지 않았기에 보다 수월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중국과의 경쟁이 있었다면 그러한 삼각무역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은 지금은 경쟁 관계에 있기도 한 한국과 일본 기업 사이의 합작과 기술 제휴 부분입니다. 실제로 중화학공업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제철소의 경우에도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기술 제휴가 중요했고 학기 후반에 이야기될 삼성전자도 전자산업의 경우에도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기술 제휴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철강 분야에서 경쟁 관계에 있고
전자 분야에서도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향후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한국 기업을 왜 일본이 도와주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은 이후 한국과 다른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석유화학 분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이 베트남이나 대만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의 운영 방법을 10년에 걸쳐 전수하는 계약을 맺고 운영 방법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기업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기업 내부에서도 향후 한국 기업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기업의 운영 방법을 왜 전수해야 하느냐는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대 의견은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의 석유화학 회사에서 운영 방법을 전수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가로막힌다고 합니다. 경쟁을 중시하는 경제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국교 정상화의 과정에서 제공한 무상원조 3억 달러와 공공차관 2억 달러, 그리고 상업차관 3억 달러는 빠르게 감소하는 해외 원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제철소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부는 외국에서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빌려오는 것을 추진하였지만 여러 번 실패합니다. 제철소나 고속도로와 같은 사업은 독재 정권에서 많이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업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 때문에 차관 도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일본에서 제공한 차관을 공업차관으로 변경하는 협약을 일본과 다시 맺었습니다. 이어 제철소 건설에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여 제철소를 설립하고 그 기업은 결국 전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그렇게 정부의 주도적인 계획과 자금 도입을 통하여 제철소를 만들고 중화학 공업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은 박정희 정권의 성공적인 경제 개발의 상징이 됩니다. 다른 하나의 상징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반대했던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400km의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것입니다. 제철소와 고속도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불가능하다고 평가한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기에 박정희 정부의 상징적인 경제개발 사업들이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지향 공업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지향 공업화를 추진했고 지금은 수출지향 공업화가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가난한 나라의 과거에서는 그 선택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수출지향 공업화로 전환했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일본의 노동집약적 공업 분야가 한국으로 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일본 기업과의 협력과 제휴, 그리고 일본에서 도입한 부품과 기계로 제조한 공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삼각무역은 한국의 수출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추진한 제철소 건설과 고속도로 건설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계획의 상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다른 중화공업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